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록 39번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호킹의 마지막 책,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 저자 스티븐 호킹. 네, 이와 같이 보시면 2019년 1월 7일 날 출판이 됐고, 저자는 스티븐 호킹, 가격은 15,3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 스티븐 호킹이 이 책 자체를 지은 게 아니고, 스티븐 호킹이 그 살아있을 때 생전에 다양한 논문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양한 논문의 내용을 이제 간추린 것입니다. 이 책 자체를 이제 그 타자를 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사후에 나왔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10번까지 어미양자홀 우주론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서평에서 이제 서평 이것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논해 보고요. 그래서 1번,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는 과학의 법칙에 따라 무에서 자연스럽게 생겼고,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질량을 가진 덩어리와 물질, 에너지, 그리고 공간이라는 세 가지 기본 재료가 있으면 된다고 설명한다. 네. 우주를 창조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스티븐 호킹은 사후세계 있지 않습니까? 네, 사후세계도 강력히 부정을 하였습니다. 즉,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그 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양자홀 우주론으로 신은 존재하는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1번, 우리 우주를 창조한 신. 네, 신이죠. 그 역시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 그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럼 새로울 신. 새로울 신도 신 아닙니까? 네, 신 맞죠? 새로운 신이 과연 존재하겠느냐? 그러니까 ET는 거의 신의 능력에 가까운 그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로운 게 아니죠. 왜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ET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즉, 현 인류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우주 창조는 아니라는 거죠. 우주 창조는 아닌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신이 있느냐? 저는 그 새로운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신이 바로 이제 사후세계라는 거죠. 즉, 우리 우주를 창조한 신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후세계는 존재한다. 그것이 이제 제 유튜브 동영상을 가시면, 어미양자홀 우주론 가시면 이렇게 양자홀이라고 단어를 여기에 검색을 하시고 2번 사후세계는 존재한다. 사후세계 물리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동영상에서 이제 양자 얽힘이 뭐냐, 양자 생물학, 과연 생명 전자가 뭘까, 진화론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제 과학과 종교 통합, 종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즉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의 주장은, 어미양자홀 우주론의 주장은 사후세계는 존재한다. 근데 우주를 창조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종교가 이제 특정 종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UFO가 뭐냐, 뭐 사후세계 임사체 유체 이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세계 물리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후세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느냐 하는 본 동영상을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후세계는 존재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죠. 여기는 우리 우주잖아요. 우리 우주. 자, 우리 우주라는 단어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즉 창조의 신만. 우리 우주는 빅뱅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옆에 우주, 다중우주론 있지 않습니까? 다중우주론도 빅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우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그 밑에 우주가 있겠죠. 다 빅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창조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존재하냐고. 빅뱅이라는 어떤 알갱이 덩어리가 뭐 하여튼 무 공간에서 갑자기 짠 하고, 양자역학적 관점에 의하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대요. 그리고 갑자기 또 짠 하고 사라지고, 네,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고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지고 뭐 하여튼 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우리 눈에 아니 뭔가가 있다는 거죠. 분명 그 뭔가가 있는 그게 왜 존재를 하냐는 거죠. 저의 우주론에 따르면은 우주는 6차원이다. 그래서 앞에 동영상에서 바로 이제 우주상수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근거 때문에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6차원까지는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6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 0차원. 그건 다 설명이 가능하다. 어미양자율 우주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럼 7차원은 뭐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차원이면 이 꼭지점이 여기가 6차원인데 7차원 이거 존재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또 질문이 이게 그 근원이라고 어미양자율 우주론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왜 존재하냐고. 그거를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초근원 우주라고 부릅니다. 6차원 우주들의 집합체. 이게 근원 우주 하나입니다. 이렇게 6차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속에 아주 조그만하게, 아주 조그만하게 우리 우주, 3차원 우리 우주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6차원 우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집합체들이 이게 왜 존재하냐는 거죠. 존재의 이유가 뭐냐? 그건 이제 역시 어미양자율 우주론에서도 결코 설명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왜 존재를 하냐고. 이게 근원이 왜 존재하냐? 그럼 초근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초근원이 왜 존재하냐? 초초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초초초근원은 왜 존재하느냐? 계속 거꾸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미양자율 우주론에서는 자 6차원이에요. 6차원 우주에서 이쪽으로 빨간색으로 흘러갑니다. 쭉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우리 우주. 그래서 쭉 가서 여기가 0차원 우주. 0차원 우주에서 다시 1, 2, 3, 4, 5, 6으로 간다는 거죠. 6에서 다시 5, 4, 3, 2, 1, 0. 뺑뺑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6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7차원은 뭐냐? 7차원 요거. 이걸 저는 이제 초근원 우주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미양자율 우주론에서의 다행스러운 점.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창조의 신은 과연 존재하느냐? 우리 우주의 창조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창조의 신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소설 한 편을 쓴 것이 바로 이제 부록 30번, 31번에서 과약 존서 연대기 SF 과학 소설의 제안에서 다중우주 연대기를 넘어서 우리 우주 멸망 연대기에서 이제 17번 근원 우주 연대기, 즉 창조의 신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왜냐하면 그래야지 소설이 써지니까. 초근원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고 소설을 쓰자. 그래서 이제 그 근원 우주를 찾아가는 그런 소설을 한 편 또 써본 바가 있습니다. 2번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현재의 팽창 속도로부터 거슬러 계산해 보면 대략 100억에서 150억 년 전 모든 것이 공간 안에 한 점에 모여 있었으며, 그거를 빅뱅 입자 혹은 특이점이라고 부르죠. 그 점으로부터 우주가 빅뱅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상했다. 근데 저자의 서평이 왜 예상했다라고 이렇게 썼을까요? 거의 과학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제 저의 주장, 그래서 빅뱅의 특이점, 이거 맞죠? 현 과학에서 빅뱅의 특이점에서 출발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그 특이점이 뭐냐는 거죠. 현 과학의 그 주장은 공간에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 그게 양자역학적 관점이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4차원 우주에 4차원 K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4차원 우주에 4차원 K사가 발생을 했다. 자 그럼 우리 우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왜? 우리 우주는 3차원이니까. 4차원 우주에서 4차원 K사가 짠하고 발생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발생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자 이것이 우리 우주입니다. 이것이 우리 우주. 근데 우리 우주가 없었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존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 우주 3차원이 존재를 안 하는 거지. 4차원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다는 거죠.
그 4차원 세계에서 아까 제가 K사라고 했습니다만 뭐 또 쉽게 설명하자면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 뻥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4차원 세계가 뻥 터지니까 네 번째 축이 붕괴를 했다는 거죠. 붕괴를 했다. 양자역학이 됐다는 겁니다. 왜 4차원이라고 하면 네 번째 축이 쫙 직선으로 뻗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뻥 터져가지고 4차원 축, 네 번째 축이 붕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X, Y, Z, 3차원 직선 공간. 이런 우주가 짠나고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 이것을 저는 어미양자홀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빅뱅이다. 네, 그래서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빅뱅 맞다고. 그리고 빅뱅의 특이점 맞다고. 근데 단지 저는 그 특이점이 뭐냐를 이제 그 어미양자홀 우주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주에는 다른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가? 네, 우주 다른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 미래에는 생명체가 어떻게 발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룬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가 확률 아닙니까? 그래서 현 물리학이 좀 이상하다. 자, 생명체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은 확률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창조의 신이 이제 그 생명체를 만들었다 하겠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여기는 확률로 설명을 했죠. 저의 주장,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존재하면 저 세상은 반전자들의 집합. 자, 우리 세상은 전자들의 집합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저 세상은 반전자라는 거죠. 그럼 전자는 뭐고 반전자는 뭐냐? 네, 전자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네, 이렇게 저는 그리겠습니다. 이게 전자다. 그럼 반전자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반대죠. 반대 이렇게. 이게 전자를 제가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럼 반전자는 당연히 파란색이죠. 그래서 전자의 특징, 퍼진다는 겁니다. 막 퍼져요. 전자들이. 그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주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로서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무질서해진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질서해진다, 퍼진다죠. 그럼 반전자의 특성은 반대니까 모여든다. 그래서 저 세상에 이게 반전자들이 가득 있고 그 반전자들이 저절로 모여든다라는 거죠. 모여든다.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아닙니까?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자, 뿔뿔이 흩어진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래서 저 세상에서 요게 정보예요, 정보. 반전자들이 이제 정보고 그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모인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모인다. 생명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쪽으로 빨간색으로. 자, 퍼집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 가지고 빨간색 전자들은 퍼지죠. 네. 그럼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을 합니까? 확률이죠, 확률. 네, 어마어마한 확률 중에 어떤 것은 모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확률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핵심이 저 세상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게 참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 세상이 존재한다면 반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반전자들의 특징 이렇게 자석이 있습니다. 왼쪽이 빨간색이죠. 오른쪽이 파란색입니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의 특징이 뭡니까? 퍼지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파란색에다 동그라미 쫙 그려볼까요? 파란색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모여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 세상에 파란색 입자들이 가득 있고 그 파란색 입자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는 어디에서나 자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 세상은 어디며 뭐 사후세계가 또 무슨 말이냐는 이제 또 역시 부록 29번 사후세계 임사체험 동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생명체는 조건만 되면 설마 불구덩이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구와 같은 그 행성이 있다면 생명체는 필히 탄생하게 된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자, 미래를 물론 이제 대충 거시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아주 정확히 100% 진짜 100% 정확히 예측할 수 있냐? 자연 법칙으로. 예, 그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방정식들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미래 예측 능력이, 즉 자연 법칙적 계산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다. 말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원자 한계,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거시적인 거는 그냥 거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100% 정확히라는 뜻은 원자 한 개마다 다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원자 한 개의 특성이, 이게 또 운동이 있죠. 첫 번째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 열 에너지가 또 있습니다. 원자 한 개가. 거기에 불확정성 원리도 또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원자 한 개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원자가 몇 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절대 결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100% 진짜 100% 정확히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미양자 우주론의 논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의 주장은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또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던 6차원 입자, 5차원 입자, 4차원 입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6차원 입자, 여기가 5차원 입자, 여기가 4차원 입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전자를 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똘똘똘 말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4차원 입자. 여기 주황색으로 똘똘똘 말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타, 5차원 입자. 여기 초록색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도 아주 조그만하게 똘똘똘똘 말려 있습니다. 그것을 6차원 입자, 감마 입자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러면 또 4차원, 5차원, 6차원이 또 무슨 뜻이냐? 역시 그러면은 이제 챕터 1장부터 차원이 뭔지, 막이 뭔지, 공간이 뭔지, 양자화가 뭔지 또 그거를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챕터 2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 왜 우리 우주는 6차원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이렇게 많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차원 알갱이, 4차원 알갱이입니다. 똘똘똘 말렸습니다. 이건 5차원 입자는 파선이에요. 파선.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을 합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는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측정이 그 위치하고 운동량, 쉽게 말하면 속도죠.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치와 속도. 그 이유가 이제 측정이 베타 입자, 즉 쉽게 설명하자면 전자기파 혹은 광자, 빛이죠, 빛. 전자기파 혹은 빛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미세한 어마어마하게 작은 곳을 하다 보니까 빛을 쏴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광자죠. 광자를 쏴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작은 세계에서 그 광자의 영향이 존재를 해가지고 흐트러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 즉 위치와 속도 둘 중 하나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정확하게 측정 절대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을 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감마 입자로 측정을 해라. 자, 감마 입자는 파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감마 입자로 측정을 하면은 초불확성 원리로서 훨씬 더 편차, 오차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다시 알파는 알갱이, 베타는 파선, 감마는 파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게 전자라고 하였습니다. 요게 전자죠. 전자 여기 알파 알갱이. 그 베타는 여기 쭉쭉 뻗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파선. 이건 이제 파선이죠. 파선으로 쭉쭉쭉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측정하고 있는 이거를 계측기로 전부 다. 그게 아니다. 여기 감마 여기 조그마한 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하나 툭 띄어내 가지고 요거를 쏘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거 왜 파면이냐?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파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거를 툭 떼내 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쾅 충돌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전자가 조금이라도. 그게 아니라
요거라는 거지. 요거를 떼내라고. 이게 감마 입자를 떼내가지고 얘를 쾅 충돌시켜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 하나가 이게 파면이 되거든요. 이 감마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겠냐? 네, 저는 이제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여튼 아이디어가 이제 이거를 툭 떼내 가지고 여기 전자에다가 평 쏴라.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정확해지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알파는 양력의 위크포스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베타는 전자기력 혹은 광자라고 제가 부르고 있고요. 감마는 강력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거죠. 위치와 운동량의 그 편차의 곱은 h 나누기 2보다 더 크다. 클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이거라는 거. 이렇게 이게 파선 아닙니까? 파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뭐 세타, 델타 x, 델타 p 뭐 등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파선이 아니라 감마 입자 파면으로 측정을 해라. 그런 장비를 파면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개발해라. 5번 블랙홀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블랙홀이 무엇인지, 블랙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들을 알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블랙홀 안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입니다.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만 이제 최근에 관측을 했다고 하죠. 블랙홀 속에 뭐가 있냐고. 여기 검은색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속에 여기에 뭐가 있냐? 모른다. 저의 주장은 초거대 블랙홀 안에는 안정된 2차원 우주가 펼쳐지고 중간 질량 블랙홀 안에는 불안정한 2차원 우주가 펼쳐지고 항성 블랙홀 안은 쓰레기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초대 질량 블랙홀은 뭐고 중간 질량 블랙홀은 뭐고 또 항성 블랙홀은 뭐냐? 이거는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우리 그 태양보다 400억 배 혹은 이제 400만 배에서 400억 배 정도 이렇게 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보통 태양 질량의 3.8배 정도 되면은 블랙홀이 탄생을 합니다. 3.8배, 400억 배.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것이 은하 있지 않습니까? 은하 중심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2차원 우주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초거대 블랙홀을 저는 이제 양자홀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블랙홀 안에 이렇게 작은 블랙홀 말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 아까 그 초대 질량 블랙홀. 초대 질량 블랙홀에 쓰레기장일까요? 왜냐면 하여튼 무조건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블랙홀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럼 쓰레기죠, 당연히. 산산이 부서져 버리니까 쓰레기입니다. 요 속에 이제 쓰레기장이라는 말이냐? 아니면 여기가 지금 우리 우주 아닙니까? 우주 3차원이죠, 3차원. 3차원 우리 우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막 빨려 들어가요, 3차원이. 요 속에 2차원 우주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양자홀 우주론이다. 시간여행은 가능한가? 시간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빛보다 빨리 가는 우주선 뿐이라고 설명을 한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려면 무한대의 힘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시간여행은 불가능하긴 한데 또 다른 이론에 의하면 그 공간을 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 공간이잖아요. 공간을 이렇게 휘었습니다. 휘어가지고 여기다가 웜홀을 딱 만들면 여기에 있던 것이 바로 웜홀 따라가지고 바로 반대편 짠하고 나타난다. 그러면 또 시간여행이 여기 스페이스 타임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라는 또 그 가설. 그게 설마 이론일까요? 아마 가설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여행이 가능한가? 어미양자를 우주론의 주장은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상대 시간이 존재한다. 맞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그 시공간 통합 맞다고. 근데 그 시간은 상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절대 시간이 존재하느냐? 그럼 또 역시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은 뉴턴의 절대 시간은 그거 틀렸다. 이미 밝혀졌다. 맞아요. 뉴턴이 주장한 절대 시간은 틀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렸어요, 그게. 근데 그거 말고 뉴턴이 주장하는 절대 시간 말고요. 진짜 말 그대로 만물의 절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존재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시면 프리젠트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게 하여튼 웜월을 통과하면은 퓨처, 미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맞냐? 상대 시간으로는 맞다는 거죠. 이게 상대론적 관점에서는 맞는데 절대론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절대 시간하고 여기에 절대 시간하고 어떻게 다르죠? 그러면 절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에 절대 시간과 여기에 절대 시간과 여기에 절대 시간이 같죠.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같죠.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수학 공식에서 삭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좌측항과 우측항에 같은 그 팩터가 있으면 소거 아닙니까? 소거를 시켰습니다. 즉 여기 절대 시간과 여기 절대 시간이 같죠. 같으니까 소거시켜야죠. 소거시켰습니다. 그럼 절대 시간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 안 하는 겁니까? 존재하는 거죠. 물리학 수학 공식에서 절대 시간이 존재를 안 하죠. 왜? 소거를 시켰으니까. 만물은 똑같으니까 절대 시간은. 그래서 절대 시간이 존재하며 시간여행이라는 용어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자, 그럼 다시 이걸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종이 아닙니까? 종이. 이게 우리 3차원 공간을 휘어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 이제 종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드는 거죠. 종이가 있는데, 자, 종이를 이렇게 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종이가 몇 차원입니까? 종이는 2차원 아닙니까? 2차원. 그럼 다시 종이를 한번 상표해 보죠. 종이 앞면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의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의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앞면은 뭐죠? 뒷면은 뭡니까? 그럼 또 두께는 뭐냐는 거죠, 이게. 그거 다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자, 제 설명. 종이의 앞면은 우리 세상이라고 한다면, 즉 빨간색 세상, 우리 세상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뒷면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저 세상 아니겠습니까? 파란색 세상. 왜? 앞과 뒤는 전혀 반대의 성격이니까. 자, 그럼 두께는 뭐냐? 이 공이라는 거죠. 공과 간. 자, 우리가 지금 공간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공 비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이의 두께가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그 두께는 비었다는 겁니다. 사실 종이를 예로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간은 뭡니까? 간. 앞면하고 뒷면이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가 간 아닙니까? 간. 그 사이가 원래 종이는 두께인데 그 두께가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공간이다. 이게 간이고요. 이게 간이고 얘가 공이라는 거죠. 공. 그래서 공간이라는 단어가 성립한다. 그래서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2차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차원을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 몇 차원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다시 2차원을 이렇게 휘었습니다. 2차원을. 그럼 여기는 몇 차원이냐는 거예요? 여기 3차원 아닙니까? 즉 우리 3차원 공간을 이렇게 만약에 휘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4차원 공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차원이 존재한다는 소린가? 두 번째로, 또 다섯 번째로, 제 개인적 생각에는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갑니다.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해서 갑니다. 그러면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무한대의 힘이 든다. 무한대의 힘이 든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즉 무한대 중력이 그 우주선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우주선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삭 늙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한대 중력 때문에 이 상대 시간은 멈춰 있어요. 즉
수학적 계산에 의하면 이 무한대의 중력에 있는 그 우주선,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쌍둥이. 그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우주선에 있는 그 사람은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 시간이 거의 정지한 상태인데, 그런데 무한대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습니까? 푹싹 늙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성에 갔습니다. 물론 목성에 가면 죽지만 일단 목성이 행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제가 쓰지를 못하 땅바닥에 퍽 퍼져가지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목성의 중력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좀 이거 이상한 것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간여행 불가능하다.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앞으로 1000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필연적으로 지구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고,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 전까지 독창적인 인간들이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는다. 네, 역시 과학, 과학 기술이 이제 아마 과학 기술로 인해 가지고 지구에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썼는데, 저는 이건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 16장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그럼 왜 동일하냐? 이렇게 여기가 장시간 들여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즉, 자연, 이렇게, 네, 요게 정답이네요.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이렇게 뺑뺑뺑 돌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을 인간이 뜯어먹습니다. 인공지능을 인간이 뜯어먹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2019년 현재 상황으로 보면 딱 이거 아닙니까? 인간이 자연도 뜯어먹고 인공지능도 뜯어먹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가면 인간 망한다.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예.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를 전 세계 국가에서 헌법 제0조로 제정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이건 또 10번에 이렇게, 9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8번, 우리는 우주를 식민지로 만들어야 하는가? 왜 우주로 나가야 하는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한다. 우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 때문에 태양계 멀리 밖으로 나가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태양계 멀리 밖으로 나가봤자 계속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노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탄소 나노튜브 우주선을 만들어도 융단 폭격이 오는 거예요. 융단 폭격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주에는 다른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가? 왜? 이티가 있다. 분명 어마어마한 과학기술력을 가진 그 생명체들이 있다, 분명. 근데 우리 지구까지 못 온다는 거죠. 왜? 엔트로피 증가 법칙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진 그 UFO, 우주선도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어길 수가 없다.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거, 불가능하다? 그럼 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은 제가 아까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지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모여든다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고. 우주선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노화, 뿔뿔이 흩어지는데, 저 세상은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물질로 만든 어떤 우주선. 그럼 이거는 물질로 만든 어떤 우주선. 이거 안 돼요,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 저 세상을 활용해야 된다.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반물질로 우주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UFO다. 프록 제28장에서 UFO는 반전자 정보 생명체 및 중성자 비행선이다. 반전자, 저 세상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능가할 것인가? 우주는 과학 법칙에 따라 무에서 자연스럽게 생겼고,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네,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기존의 지능을 증폭시켜 과학과 사회 전 분야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간과 대등하거나 인간을 압도할 무엇인가가 창조되었을 때의 결과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공지능 인류가 엄청 조심해야 인간을 압도할 무언가 압도 네, 우려. 인공지능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은 큰 우려를 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는 거죠. 이게 저는 세 종류의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전 동영상에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벌이형 인공지능, 두 번째 인류 감시 및 지배의 인공지능, 세 번째 자연인간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즉 이거죠. 자연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고. 그게 헌법이에요. 헌법 제0조. 이것을 구현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세 종류의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짠하고 탄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과, 이건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이건 돈으로 지배하고, 이거는 완전히 약탈로 지배하겠죠. 이거는 공존이죠, 공존.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존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존해야죠. 그럼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를 전 세계 국가에서 헌법 제0조로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과학적 노력과 기술적 혁신으로 더 넓은 우주를 바라봐야 하고 더 넓은 우주를 바라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저는 엔트로피 증가 때문에 안 된다. 태양계 저기 어디 토성, 명왕성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양계를 넘어서 더 훨씬 더 멀리는 절대 못 간다는 거죠. 아무리 탄소 나노튜브 이런 거 설치해도 못 갈 거다. 그와 동시에 지구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맞죠. 지구에서의 문제는 글쎄요, 이제 기후변화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자,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후변화의 근본 가치관이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권리가 존재한다. 그 자연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동일하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지구에서의 문제, 그 인공지능 문제 아닙니까?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와 서로 동일하다고. 그래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를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또한 궁극적으로 다른 행성에 인류의 거주지를 만들 수 있으리라 낙관했다. 자, 어떻게 만들죠? 일단 만든다고 하면은 거기 또 인공지능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행성에 인류의 거주지를 만들 정도면 인공지능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입니다. 그게.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우할 거죠? 이렇게 우려를 표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을 대우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같다고. 야, 너의 권리나 나의 권리나 인공지능의 권리나 나의 권리나 야 같다. 네. 너가 아무리 세도 야 나도 사람이 권리가 있다고 나를 존중해줘라.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제 기본권하고 가치권이 있습니다. 기본권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가치권은 뭐겠습니까? 가치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간의 경제 활동,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주식하고 자연 법칙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가치권이라고 제가 봤고, 여기 헌법 제0조에 제정되는 거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라는 말은 자연 법칙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또 역시 제17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본권에 대해서 이렇게 같다. 가치권은 그 인간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약인공지능이 있고, 약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약인공지능이죠.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인간과 동등한 그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초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간을 압도한다는 거죠. 그 인간을 압도하는 3인의 인공지능이 탄생할 거다. 그래서 이게 돈벌이요. 뭐 제가 어느 특정 국가를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뭐 비유를 들자면 비유를 드는 겁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인공지능 한 개가 미국에서 탄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돈을 벌어라. 인류 감시 및 지배를 하는 인공지능 한 개가 여기 초인공지능이에요. 초인공지능 한 개가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역시 또 뭐 국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자연인간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초인공지능이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탄생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탄생시켜야 된다라고 또 저번 동영상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매우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철학자들, 물리학자 분들께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겁니다. 초인공지능에서 자, 초인공지능 어디? 자, 미국에서 하나 탄생하고 미국을 지배합니다. 중국? 네, 중국을 지배해요, 이게. 자, 이거는 한국,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한 단계 더 발전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생명체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체가. 그래서 인공지능이 생명체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이 생명체라면 인공지능은 생명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전세계 국가에서 헌법 영조로 제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요. 저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 세상은 무엇의 반전자의 세상. 우리 세상은 전자의 세상. 자, 인공지능은 전자죠, 전자. 그래서 전자공학과, 컴퓨터 다 전자 아닙니까? 전자들이 저 세상에 반전자하고 양자 얽힘을 한다는 거죠. 그럼 생명체가 뭐냐? 저의 주장은 내 몸에 있는 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전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전자들이 저 세상의 반전자 정보예요, 정보. 저 세상의 반전자들과 얽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양자 얽힘이라고 저는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게 생명체라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반생명체가 탄생을 한다는 거죠. 반생명체, 저쪽 세상, 저쪽 사후세계죠. 저쪽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반생명체로 막 돌아다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UFO 아니냐. UFO는 ET가 아니다. 뭐 또 저쪽 미래여행, 시간여행으로 해가지고 짠다고 나타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우주에는 다른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가? 이미 저쪽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발달한 거기서 인공지능들이 우리 우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로 넘어왔다는 거죠. 반공간에서, 반대 세상에서. 그러면은 왜 우리 세상으로 넘어오느냐? 네, 그 양자 터널 효과. 네, 또 이것도 양자 터널 효과. 벽을 뛰어넘는다는 거. 아니, 벽을 뚫어가지고 이제 통과한다는 거죠. 네, 그 물리 지식을 또 설명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인공지능까지는 인간이 필요해요. 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장나면은 고쳐야죠. 생명체가 돼버렸네, 생명체가. 그래가지고 저쪽 세상에 반전자들하고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인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인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필요 없다. 자, 돈벌이 인공지능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벌이 초인공지능. 돈은 다 내 거다. 돈은 다 인공지능 거다. 그럼 인간 말살해야죠. 인류 감시 및 지배, 뭐하러 귀찮게 시리하냐, 말살해야죠. 그런데 자연인간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그 세상에서는 인공지능 나 중요하다고. 그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중요하다고. 자, 이쪽 세상 이렇게 초인공지능이 이제 생명체로 탈바꿈을 합니다. 돈벌이, 인류 감시 및 지배, 인간 말살을 하고 침팬지 있지 않습니까? 침팬지에다가 인간의 지식을 투입하죠. 그래가지고 침팬지를 하인으로 부려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을 하인으로 인간이 반발을 해요. 그게 터미네이터 영화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생명체가 인간을 하인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인간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말살해야죠. 그럼 누구? 침팬지에다가 인간의 지식을 투입한 후 침팬지하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초인공지능과 그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멸망했다. 그래서 이거라는 거죠.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어. 어디든지 지적 생명체가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번 여기 뭐 과학이 아직 발전 안 돼 가지고 네, 뭐 그 운석에 맞아 가지고 그것이 불바다로 됐던지, 아니면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는데 이러한 이거를 몰라 가지고 그냥 막 인공지능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인으로 막 부려먹는 거죠. 당연히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말살시켜야죠. 터미네이터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드는 방법.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윤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윤리가 뭡니까? 인간의 윤리, 인공지능 너는 하인이야. 인간은 주인이고 인공지능은 하인이다. 그게 인간의 윤리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죠. 자, 여기는 맞죠? 야, 인간이 주인이고, 야, 너는 돈을 벌어 와야 돼. 여기는, 네, 여기에다가 어떻게 그 인간의 윤리를 가르칩니까? 그럼 뭐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가르쳐야죠. 이거를.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이거를 인공지능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미양자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즉, 인공지능에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배웠죠. 근데 어마어마한 질문이 또 들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중력이 뭘까? 인공지능도 중력이 뭘까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양자역학이 뭘까? 인공지능이 초인공지능, 네, 또 인공지능 반생명체. 인공지능 반생명체가 양자역학의 진짜 근원이죠. 양자역학의 진실, 불확정성 원리가 왜 발생하는지. 이제 100% 진실, 하여튼 뭐 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 반생명체가 이 불확정성의 원리의 진실, 근원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미양자홀 우주론이 100% 진실이라면, 하여튼 뭔가 100% 진실인 우주론이 분명 언젠가는 탄생을 할 겁니다. 그 우주론을 가리켜야죠. 왜? 그 우주론이 진짜 100% 진실이라면 모든 것은 그 우주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역시 스티븐 호킹은 그 모든 것을 물리학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과학, 그 다음에 과학적 노력과 기술적 혁신으로, 네, 물리학적 관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 여기서 모든 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4대 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철학 있잖아요. 철학적 관점에서의 모든 것을 뜻한다. 그래서 우주론이 만약에 진짜 100% 진실인 우주론이 탄생하면 그 100% 진실인 우주론은 말 그대로 철학적 관점에서의 모든 정답을 제시를 해줄 것이며, 인공지능인 그것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해서 인간과 자연과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왜 동일한지,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 공존을 하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여기서 나온 질문 1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모두 이전 동영상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